네, 3,612만 원. 지방자치단체의 4년 예산을 1,600조로 잡고 4,430만 유권자로 나누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자,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인데요. 여기에 1조 원이 넘는 선거 비용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죠. 네, 4천 명 넘는 지역 일꾼과 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이 시간 현재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데요. 아직 안 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민심 2022 지방선거 YTN 뉴스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기준 투표율 38.3%, 자, 사전투표 20.62%가 더해진 수치인데요. 직전 지방선거 같은 시각 투표율 43.5%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집계된 투표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연구소 박광렬, 정진영 앵커가 준비 중인데요. 먼저 정진영 앵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민심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선 이후 석 달 만에 민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미 사전투표와 오늘 본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YTN 민심연구소로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표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지 인증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직 투표가 뭔지 모르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투표를 몸소 보여주시고자 투표장으로 나선 분들 정말 다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한번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소가 개장하고 지금까지의 투표율 추세 어떤지 시간대별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3시 5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 13시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13시 기준 현재 투표율 3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만하게 오르다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구간에서 이 본 투표율에 사전 투표율이 합산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이 자체만으로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과연 과거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과거 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자, 13시 기준 43.5%를 보였고요. 18시 최종 투표율 60.2%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8년 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그래프도 함께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6시 개장 후에 점차 오르다가 13시 기준 38.8%의 투표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18시 기준 투표율 56.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6회보다는 7회 투표율이 높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지금까지는 6회 그리고 7회 투표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엔 이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현재 시간 13시 기준 투표율이 과거 선거와 비교했을 때 6회와 7회보다 제가 앞서서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수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투표율 40.4%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7회보다는 3.1%포인트 하락한 수치고, 지난 6회보다는 1.6%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7회보다는 투표에 대한 열기가 낮았고, 그리고 6회보다는 좀 높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엔 투표율이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현재 투표율 39.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투표율 지난 선거 대비 과연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지난 선거 대비 0.1%포인트가 상승한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 과연 누구일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하겠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그리고 리턴 매치 선거는 그만하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이렇게 3파전 후보가 서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이 지역의 민심은 어땠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7회 지방선거 결과 살펴봤는데, 자,
보수 진영에서 4번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2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 이 지역은 바로 광주입니다. 현재 투표율 30.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수치 지난 선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13.8%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투표율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후보 과연 누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후보와 검사 윤석열의 수사관이었던 국민의힘의 주기환 후보가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 지역의 민심은 어땠을까요? 1회부터 7회 지방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텃밭 지역이죠. 1회부터 7회 모두 진보 진영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대별 투표율과 유의미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표장 문이 열린 지 7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지역을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투표율과 관련된 편견과 진실, 박광열 기자가 터치스크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그리고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저도 예전부터 정말일지 궁금했는데 과거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치러진 선거의 투표율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열을 해봤는데 어떤 대상을 뽑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대통령을 뽑는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지방 권력을 뽑는 지방선거 순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 많은 이제 국민분들의 관심이 커서기도 하겠지만 또 연령대별 투표율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대선, 19대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렇게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60대와 70대는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반면에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대선은 높고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투표 잘 참여해 주시는 60대와 70대보다는 20대와 30대가 이 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갈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20대와 30대가 많이 참여를 했구나, 그래서 진보 성향의 세력들이 더 우세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대와 30대가 과연 진보적일까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역사 이야기 해볼까요? 1987년, 80년대 당시에는 2030 세대가 민주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히 진보적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3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50대와 60대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2030 세대는 어떨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지난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20대와 30대 모두 특정 세력,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 세력이 크게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20대와 30대를 하나로 묶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 20대와 30대가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높다고, 또는 덜 참여해서 투표율이 낮다고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이제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게 되겠죠. 혹시 좀 귀찮아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소중한 국민의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자, 민심연구소에서 민심 분석해봤고요. 지금 예상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은 이런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여야 모두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율을 거듭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각 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각 당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엄윤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박규환 기자가 나가 있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지금 딱 2시인데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본투표가 중반부를 들어서면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개표 상황실에도 취재진이 하나둘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상황실 정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17명의 후보와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7명의 후보 이름과 사진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제 당선이 확실히 되면 이 후보들의 이름 위에 당선 확실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는데요.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7시 반쯤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상황실로 집결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며 지역별로 꼭 투표장에 가 투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 20일 동안 청와대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자체조사에서 유리한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4년 전의 서력을 벼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167석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2년 뒤 총선까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실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민주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오전까지는 한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들면서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무대 위에는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 3천여 명의 명단이 나온 상황판도 설치됐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별도 공식 일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투표 격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제대로 일하라고 명하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만들겠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밝혔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혁신을 약속한 더 젊은 민주당으로의 초대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일정을 마친 뒤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7시에 맞춰 이곳에 자리한 뒤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거듭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을 앞세웠습니다. 앞서 선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최소 5곳만 우세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5대 2라는 대승을 거뒀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선거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권 등 초접전을 펼쳐지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만큼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의도 당사에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경남과 호남, 인천,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직접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을 지키고 정치교체를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양당 개표 상황실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엄윤주 기자, 박기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2시 5분을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집계된 17개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 민심 맛집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경험한 민심 매운맛. 다시 한번 맛보게 될까요? 몇 달 전에 한번 먹어본 맛 같은데 이간에던가 윤간에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조개도 후보도요. 한 방향으로 섞으면 맛이 없어 보인다고요. 왼쪽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맛나게 못 만드는 도토리묵. 정치와 비슷하네요. 속이 흰지 검은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죠. 충북 특산이지만 처음 본 분도 계시다고요? 왜요? TV에 많이 나와 유명하잖아요. 장수의 상징 복숭아. 민심에 오래도록 남을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갓 나온 국밥처럼 뜨거웠던 부산 민심. 이번에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급하지 않게 은근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불고기 말고 민심이요. 기대하고 살펴보니 또 비어 있었다고요? 누구야? 민심 뚜껑 열리기 직전입니다. 대창도 곱창도 거르고 고른 이것. 하나만 계속 먹다가는 질릴 수도 있습니다. 깨뜨리기 힘들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속살처럼 달콤한 표심이 곧 드러나니까요. 구도로 요리해도 맛있다는 튀김. 하지만 튀김도 튀김 나름이겠죠? 간장이 속살에 스며들듯 민심 속에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양각색 재료 모아서 민심 비빔밥 완성! 먹을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뒤집으면 새로운 살들이 등장합니다. 전 국민 최고의 메뉴는 역시 집밥이죠.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지친 일상을 위로할 후보를 찾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곳이죠. 경기도 성남입니다. 시장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성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이은소 랭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의 동남쪽 강남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92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가 100만을 넘어 특례시가 된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동안의 성남 민심 어땠을까요? 1회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 2회는 민주당계열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이후 3회와 4회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연달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3차례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계 후보가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이 기간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성남시에서 2차례 시장을 역임한 뒤 체급을 키워 경기지사까지 지냈죠. 최근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성남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석 달 전 20대 대선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이기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득표율 차이는 0.0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단 75표 차이, 이른바 이재명의 안방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신승을 거둔 겁니다. 민주당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는 성남. 이번 시장 선거에는 누가 도전장을 냈을까요? 현직 은수미 시장이 불출마한 가운데 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배국환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지역 사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출신으로 성남 중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후보를 내세워 12년 만에 성남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남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분당갑 지역구가 대상인데 지난 총선 때 성남 4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입니다. 이 지역 김은혜 전 의원이 이번에 경기지사에 도전하며 공석이 된 건데요. 분당갑은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안전위원장이 세운 안랩 본사가 분당갑 지역에 있죠. 민주당에선 과거 20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당선도 했던 김병관 전 의원이 경쟁자로 나섰습니다. 김 전 의원은 NHN게임즈 대표이사와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지역에서 성공한 IT 기업가라서 벤처 신화 주역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고향인데다 대장동 의혹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성남시. 여러모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성남의 민심은 과연 어떨지 오늘 저녁 YTN 개표 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지역 보고 오셨는데요. 다른 주목할 만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경남 김해와 거제, 양산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 정성욱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동부에 위치한 김해시와 거제시, 양산시. 지리적으로 낙동강과 인접해 있고 정치 성향이 비슷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립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고향 혹은 연고지라 민주당의 정치적 성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의 과거 지방선거 성적표는 어땠는지 한 곳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입니다. 김해시장은 1회 지방선거부터 4회 지방선거까지 연속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돌아온 2008년부터는 표심이 바뀌었습니다. 5회 지방선거부터 7회 지방선거, 그리고 한 차례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차례 연속 민주당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조선업의 도시인 거제입니다. 노동자와 젊은 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제시장은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독식하다가 7회 지방선거 때에서야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됐네요. 마지막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낙동강 동쪽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경남보다는 울산과 부산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동안 양산시장에 당선된 후보의 정당을 살펴보면 1, 2회 지방선거는 무소속, 3회 한나라당, 4회 무소속, 5, 6회 한나라당, 새누리당 순이었는데요. 지난 7회 지방선거 때에야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이겼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직전 지방선거 때 낙동강 벨트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민심은 사뭇 달라졌는데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선 이재명 후보가 40% 득표를 넘기며 그나마 선전했지만 이 역시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는 어떨까요? 김해에서는 민주당 허성곤 시장이 3선 연임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첫 시장 도전에 나섭니다. 거제는 3파전 양상인데요. 민주당 변광용 현 시장,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한표 후보의 대결입니다. 양산에서는 전현직 양산시장끼리 경쟁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일권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는 이번이 4번째 맞대결입니다. 대선 승리 기세를 몰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국민의힘. 현역 시장들을 내세워 낙동강 벨트만큼은 지키겠다는 민주당.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퇴임 후 고향 양산으로 내려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수로 꼽힙니다. 임기 말까지 이례적으로 40%대 지지율을 보인 문 전 대통령을 고리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때처럼 진보 세력이 결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남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에서 이번에 웃는 쪽은 어딜지 YTN 선거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대 정당들이 선거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소수 정당들은 항상 살아남기를 고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수 정당들은 틈새를 뚫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수 정당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정당은 모두 47개나 됩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것부터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이름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다당제를 추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당제는 허울뿐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의회에서도 800명에 달하는 의원 가운데 무소속을 포함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31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의회에서 소수정당이 없는 곳도 무려 5곳이나 됩니다. 물론 소수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량을 키울 토대가 너무나 척박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뿌리 깊은 지역주의에 더해 중대 선거구제처럼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조차 순탄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소수 정당이 통과해야 할 문은 바늘귀처럼 좁기만 합니다. 다채로운 빛을 지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샵 0240 YTN으로 투표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YTN에 보내주신 인증샷 함께 볼까요? 네, 샵 0240 YTN으로 보내주신 투표 인증샷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이렇게 인사를 전하면서 손등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투표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향한 분들도 인증샷을 보내주셨고요. 사전 투표를 해주신 분들도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 투표 완료했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 대표 방송은 YTN과 함께 이번 투표 특히나 만 18세 이상이 투표하는 첫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학생 유권자분들도 투표 인증샷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무 중에도 사전투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또 인증샷을 보내주셨고요. 따님이랑 사전투표하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니 기쁩니다. 이렇게 또 인사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꾹 눌러 행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YTN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인증 사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화면 아래쪽에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선거 인증 사진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 0240으로 보내주시면 YTN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상인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내거리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폭발음과 함께 50여 미터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국민들은 차량 운행을 자제했고 1달러가 아쉽다는 인식 아래 자발적으로 범국민적 달러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김 대통령의 방미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습니다. 축구 열기 못지않은 투표 열기를 세계인에게 보여줍시다. 빠짐없는 투표와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 모두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값진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모기 대모험이는 이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앞으로 초래하지 않겠는가? 과연 대통령의 그 발언의 끝이 어디가 될 것이냐? 1200톤급 천안함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선체 아래쪽에 구멍이 뚫리면서 빠른 속도로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선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발생한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버리고 어리석게 대책하고 오늘 아침 8시 55분쯤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일꾼이 오늘 결정되죠. 또 7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수도, 서울의 시장은 누가 될지, 또 누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광장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대근 앵커, 김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오늘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일 지방선거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오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과연 서울시에 누가 입성할지 후보들 긴장된 마음으로 선거 상황 지켜보고 있겠죠. 관련 내용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유세는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오늘 각 당 지도부에서는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면서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난다. 수고로워도 지금 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투표로 선택해주면 내 삶이 달라진다면서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달라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 당 전체 판세는 어떻게 분석을 해왔는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광역단체장이 17곳인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뭐 과반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4년 전에는 그야말로 완패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17개 단체장 가운데 8, 9곳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울을 비롯해서 텃밭인 TK, PK 지역을 포함해서 강원, 충북에 이어 또 경합 지역에서 한두 곳 정도 승리를 하면 내심 10곳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좀 전망치를 낮추는 걸로 보이던데요. 네, 민주당은 처음에는 8곳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호남 텃밭을 비롯해서 한두 곳 정도 더해서 5, 6곳만 이겨도 선방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 모두 핵심은 경기도지사를 수성하느냐 탈환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네.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직전 도지사였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의 5%포인트 정도 앞섰기 때문에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던 김동연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던 당시 당선인의 입이라고도 불렸었죠. 예, 김은혜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점도 승패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대결 구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4선 도전하는 오세훈 대 전직 대표 송영길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4선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인천을 떠나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점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다시 선거에 도전하는 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는 서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왔다 이런 입장이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바쁘게 달려온 후보들 오늘은 특히 많이 긴장된 상태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젯밤까지 숨가쁜 그 공식 선거 운동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큰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네. 오전에. 그리고 먼저 송영길 후보는 저녁 7시 반쯤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러 지금 시청 뒤편에 있는 캠프에 나올 예정이고요. 오세훈 후보도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출구조사 시간 발표에 맞춰서 역시 캠프를 찾을 계획입니다. 네, 캠프가 다 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캠프 상황도 저희가 나중에 또 취재 기자들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젯밤에는 또 마지막 대규모 유세가 있었습니다. 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그 장소를 좀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유세를 했었는데 네. 여기는 서울의 중심이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좀 의미가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용산역 광장에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에 있고 그동안 거듭 용산 집무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상징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후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마지막 결단의 핵심은 우리 서울 시민의 핵심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0.73%로 이깁시다. 민주주의 힘을 보여줍시다. 서울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이게 어젯밤의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서울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딱 0.73%포인트로 이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왜 0.73%포인트인 건가요? 네, 0.73%포인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이긴 얼마나 이겼나 봤을 때 0.73%포인트가 차이가 났거든요. 차이가 났던 거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아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송영길 후보 얘기를 좀 더 보면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왔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대선에서도 부동산 공약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 정부에서도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하는 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중요한 이슈죠. 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이주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속 통합 기획을 줄인 신통기획이 대표적인 공약이고요. 또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고 큰 타입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특히 10년 동안 임대를 하고 분양받는 누구나 집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누구나 집은 입주할 때 최초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거주한 다음에 최초 분양가로 아파트를 완전히 자기가 갖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공약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서울 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 물론이고요.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인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보면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110석 중에서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네, 그동안 여론 지형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파란 물로 물들었다. 민주당의 색이 파란색인 것처럼 그런 말이 있었는데 4년 전에 모든 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섰었고요. 또 구청장도 서초구를 빼고는 모두 석권했고 시의회도 민주당 비율을 따져보면 90%가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은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야겠지만 절반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6일 지방선거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또 5선 의원을 지내고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영길 후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저희가 이곳에서 계속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자 6일 지방선거 본투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까지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예상보다 조금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투표소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시인 서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당산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차상은 기자는 부산이죠. 네,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부터 가보죠. 이준엽 기자, 투표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오전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는 관내에서 투표율기가 높은 곳 가운데 하나라는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투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고 나서 숙제를 하나 마친 것처럼 홀가분한 분위기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냥 산뜻해요. 뭐 하나 그냥 해본 기분? 뭐라 그러나 성취감? 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오후 1시부터 역대 최고치였던 사전투표율을 더해서 집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 기준 서울 지역 투표율은 42.5%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7%를 기록했고 인천은 더 낮은 39.1%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이상씩 낮아 오전보다도 차이가 벌려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인천시장 출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광역단체장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출신인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선거 막판 뜨거운 감자가 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의 영향으로 표심이 요동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울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현 구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얼마나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투표가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투표를 두 차례에 나눠서 한다는 건데요. 7장인 선거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육감 등 3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같은 정당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한 투표용지에는 한 후보자만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부산은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 투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투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크게 붐비는 시간대가 없이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유권자는 291만여 명으로 9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포함한 오후 2시 기준의 투표율은 3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대의 투표율과 비교해도 5%포인트 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박형준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시장 권한 대행을 지낸 변성환 후보가 나섰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영진 후보가 거대 정당과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16개의 구군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는 모두 39명이 출마했습니다. 여기에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와 교육감까지 선택해야 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없는 지역의 부산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사전에 배포된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과 부산 지역 투표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 차상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자, 올해로 지방선거는 8회를 맞았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그동안 어느 정당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네, 투표율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현재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를 차지해왔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 4선에 성공할까요? 서울 투표율 41.5%입니다. 네, 경기도지사는 2회와 7회를 제외하고는 보수정당이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기 투표율 39.7%입니다. 네, 인천 역시 2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정당 후보가 시장직을 맡았네요. 다시 보수정당이 자리를 탈환할까요? 인천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39.1%입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줄곧 보수정당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2014년 이후 2차례 연속 진보정당에서 시장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대전 투표율 39.9%입니다. 네, 충남 지역에 기반을 둔 자민련을 거쳐서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충남도지사, 2010년부터 내리 민주당에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보수정당이 다시 자리를 탈환할까요? 충남 투표율은 40.8%입니다. 충북 지역 역시 보수정당의 기세를 물리치고 2010년부터 민주당 후보가 3선을 차지했죠. 이번 선거 결과도 궁금합니다. 충북 투표율 41.8%입니다. 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장직을 뽑았죠. 자유선진당을 거쳐서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했군요. 세종의 투표를 보시겠습니다. 39.2%입니다. 부산시장은 줄곧 보수정당에서 당선됐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정당색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탈환했죠. 부산 투표율은 38.8%입니다. 역시 보수정당의 성지였던 울산 지역,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울산은 41.2%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경남시장 2차례 변화는 있었는데요. 이번 결과도 궁금합니다. 경남 투표율 43%입니다. 대구시장은 줄곧 보수정당에서 차지했습니다. 민선 1기 무소속으로 당선된 문희갑 전 시장은 이후 한나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대구 투표율 33.7%로 비교적 낮습니다.
경북지사 역시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할까요? 투표율 43.8%입니다. 네, 반대로 광주시장 자리는 줄곧 진보정당이 차지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할지 관심이죠. 광주 투표율 30.3%입니다. 전남지사 역시 내내 파란색을 띄었습니다. 현재 투표율 50%입니다. 네. 네, 전북지사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파란색을 보이고 있죠. 이 시간 현재 투표율 40.8%입니다. 역대 강원지사 얼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절반씩 자리를 차지했네요. 오늘 민심은 어느 쪽을 택할까요? 투표율 48.7%입니다. 네, 7번의 선거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4번 당선, 무소속 강세를 보였던 제주주사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 투표율은 43.7% 보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라운드 2 파이트.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가장 높았는데요. 사전투표를 합산한 오늘 본투표율은 생각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최종 투표율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이냐, 거대 야당의 정권 견제냐 희비도 엇갈리게 될 텐데요. 현재 투표율과 접전지 판세, 앞으로 전국 여파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 2시 투표율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0.7% 보이고 있고요. 4년 전 지방선거보다 이게 6.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네. 1시에 사전투표를 더했을 때 지방선거 비교했을 때가 5.2%포인트 차이였는데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거로는 전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된 면이 있어서 지지층이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2014년 정도 50% 중반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2006년도 가장 낮았던 51.6% 이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가장 낮았던 예. 지방선거보다 조금 살짝 높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생각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좀 여당에 유리한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그게 사실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로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대결 국면이 좀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의 그 당내분 사태가 결국에는 그 지지층의 결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생각 외에 투표율이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도 투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대구, 광주 이렇게 뭐 각 당별로 따놓은 당사인 지역들 투표율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전남 지역이 50%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무소속들이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이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잡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 바람에 저쪽이 조금 이제 약간 뜨거워진 거죠. 근데 의외로 무소속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투표율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이런 정도면 뭐 55% 전후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55% 전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 됐건 이게 대선에 곧 따로 이어져서 치르는 지방 선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연장전의 성격도 좀 강했고. 지난 또 대선 때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그래도 60%를 넘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이 없잖아 있었는데 의외로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낮았고 그것을 좀 반영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늘도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리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장으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자, 최종 투표율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은혁 소장님. 보통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공식도 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강구도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제 당세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았을 때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좀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부터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36.9%로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어쨌든 사전 투표가 제도화되고 또 그거에 따른 보수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그 어떤 특정 당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지금 그 선거 직전에 민주당의 내분 상황이 상당히 지지층의 결집도를 떨어뜨린 면에서 지금 이 투표율이 좀 더 높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 최종적인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당내 분란 때문에 좀 결집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진보 지지층이 이번 지방선거를 조금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분이 발생했고. 그 내분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표심도 좀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그 경향성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그 사전 투표 과정에서도 역시 진보 지지층들이 조금 투표장에 덜 나온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민주당 자체 분석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권에서는 돌았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연령층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들은 비교적 투표 이 충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어지간하면 나오십니다. 이분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략 나온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진보 지지층에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민주당이 집중한 것이 읍소 전략. 호소 전략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투표장에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지지층을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좀 미약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중에서 좀 분노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패배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종의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격이 된다.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좀 비슷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진보 지지층이 덜 결집했을지 보수 지지층이 덜 결집했을지 이건 이제 나중에 선거 결과 뭐 정치 성향별 연령별 이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 역대 뭐 최단 기간이라는 이런 특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취임을 한 이후에 한 22일 만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그 표심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사실 이제 그 집무실을 이전하고 인사 문제로 인해서 그 표심이 그러니까는 이제 만들어지지가 좀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만들어지지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인물 경쟁력 부분이 현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막판에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여파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50대 초반 한 54%까지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그 수준만큼 국정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면도 안정론도 같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막판에 가서 민주당이 어떤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당내의 리더십이 좀 안정화되지 못한 면에서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낮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느 세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덜 나왔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분석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략 이제 50% 선을 조금 넘긴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니까 보수의 그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의 한 35%, 네. 진보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35%,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도. 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보수 콘크리트 35% 이 층들은 대략 그 고령층들이 많고 이분들은 투표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투표장에 나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어찌됐건 악재에 좀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힘을 좀 실어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이 됐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대략 그분들이 나왔다라고 전제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진보 지지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진보 지지층에서의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표 결집 상태가 이번에 그렇게까지 민주당의 노력 또 후보자들의 노력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직전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중에서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하고 접전 지역이 4곳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좀 흐름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슷한 지금 흐름이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4곳이 그 이제 방송 3사가 분류한 4곳이 경기, 인천, 대전, 세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깜깜이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김은혜 후보의 재산 그 누락 사안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약간 네거티브 국면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었던 게 이번 이제 선거의 마지막 표심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가 결과로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지역이 있는데 충청권 표심이 지금 중원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은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지금 경합지로 분류가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전은 약간 열세 지역으로 봤는데 여기도 경합지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전 같은 경우는 그 당내 공천,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대전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했던 박성희 후보가 이제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내의 어떤 결집도가 좀 완성되지 않은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경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제 강원도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지금 여론 흐름상으로 뭐 오차 범인의 접전 이렇게 네. 분류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뭔가 이제 막판 민심 변화가 좀 있었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원도가 그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좀 늦게 출마를 했거든요. 예. 이제 선거 캠페인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좀 따라가는 기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오늘 투표율이 계속 아까도 보면 이제 상위권 안에 탑3 안에 들어가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 예.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좀 더 추격전이 더 가속화됐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강원까지 좀 표심을 잘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끝까지 정말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 접전지 중에 접전지 역시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모두 유세 마지막 날 눈물을 보이면서 막바지 표심에 호소를 했는데요. 관련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서 아무개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켜주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직과 위선, 성실함과 반칙 특권이 가려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를 처음 국회로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온 기분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빠 찬스가 열심히 일한 우리 아들의 일자리를 뺏고 묵묵히 일해서 당선될 줄 알았던 우리 딸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 촛불을 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들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잘 울지 않을 것 같던 두 후보의 이런 눈물의 호소 장면까지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윤회 복심 김은혜 후보, 대선 기간 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 말 그대로 대선 2라운드의 이제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 곳이라서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지역인데 마지막 그 표심을 움직일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경기도지사의 경우. 예, 의외로 예. 지금 이제 이게 참 묘한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그 조사 결과도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접전지가 의외로 좀 많이 있었죠. 예. 자, 근데 전체적인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앞서가던 지역이 많았고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추격을 당해서 경합지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인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크로스가 발생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기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이제 이번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결국 막판에는 제가 보건대는 개인기는 별로 작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마지막에 조금 전에 이제 이은영 소장님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이 문제하고 또 김동연 후보에서 일감 몰아주기 이 의혹이 네. 그러니까 막판에 네거티브... 이제 이쪽에서는 예. 그야말로 네거티브전이 또 예. 그게 달했죠.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에 거의 대선 축소판으로 전개가 됐고 전체 지방선거의 거의 표준 지역 같이 지금 선거가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자,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지금 민주당의 그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이게 이 크로스가 발생하느냐 마느냐. 그 바로 임박한 지점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 마지막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이 부분이죠. 예.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때 시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해졌다라는 거죠, 상황이. 예. 그래서 여전히 격전지는 뭐 제가 보건대는 오차 범위 내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김은혜 후보가 지금 뭐 큰 차는 아니더라도 네. 근소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공표는 네. 못하지만 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여론조사는 각 당별로 또 네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서 말은 하면 안 돼요. 네,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에 그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39.1, 김은혜 후보가 37.7%로 1.4%포인트의 격차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보다는 득표를 많이 한 지역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표심의 어떤 그 영향이 발휘가 되어야지 조금 더 득표력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봤는데 지금 사실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 그 바람을 타고서 이제 지지율을 상승폭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사실 좀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점은 그 보수의 후보가 나타난 거죠. 강용석 후보가 나타나면서 사실 그 재산 누락과 관련한 것도 강용석 후보가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수의 표심이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에서 약간 이탈한 보수 표심도 있고 네. 지금 그 기초광역단체 그 투표 현황을 보니까 또 군 단위에서는 투표율이 꽤 높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들의 투표율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 지역은 지금 뚜껑을 정말로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만큼은 5%포인트 정도 그렇습니다. 앞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순회의 어떤 그 캠페인을 같이 벌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어떤 결집도를 높이는 어떤 한 축이 좀 작동을 못한 면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정말 끝까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경기도 지역 좀 살펴봤고요.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이제 사선에 성공을 하느냐, 송영길 후보가 뒤집느냐, 이제 여론 흐름상으로는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서울은 이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뭐 지방의회라든가 아니면 구청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결과도 굉장히 관심인 이런 지역이죠. 네, 오히려 그 오세훈 그 후보가 선거 막판에는 이 시의회를 지금 선거를 챙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되고 보니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시 의회가 압도적 다수가 이제 민주당인 상황에서 네. 전혀 일을 할 수 없더라. 그러니 제가 좀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일을 하게 해주시려면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좀 진출시켜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지금 이제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또 의외로 그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오세훈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예. 그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투표율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수 지지층들은 대략 결집을 지금 한 상태인데 진보 지지층들이 이걸 뭐 견제하겠다, 뒤엎겠다라고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그 흐름을 좀 막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세훈 후보는 청계광장을 찾았고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역을 찾았는데 서울 시민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시 투표율 집계가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특히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연구소에 나가 있는 엄지민 앵커 나와주시죠.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민심 충전 얼마나 됐을까요?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43.1%입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자, 역대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1회 때 가장 높았고요. 3회 때 가장 낮았는데요. 이후 꾸준히 올라서 4년 전엔 60.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선거의 이 시각 투표율도 알아보죠. 1회 때는 집계를 안 해서 비어 있는데 이번 선거와 비교를 해보니 전반적으로 좀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치열한 수도권의 투표 상황 살펴보죠.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유권자 현재 44.2%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전국 투표율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높은 수준이죠. 인구 950만 명이 모여 사는 서울, 역대 선거에선 누가 이겼을까요? 빨강이 보수 그리고 파랑이 진보인데 주거니 받거니 골고루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4회, 5회에 이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이번엔 4선에 도전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서울 재탈환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순신의 심정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미래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으면 단번에 대권 주자로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이번엔 경기로 가봅니다. 역시 대선의 길목으로 꼽히는데요. 인구의 25% 가까이가 모여 사는 경기도의 민심 현재 42.3% 충전됐습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우세 정당이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역대 결과 어땠을까요? 보수 정당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대선에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선 지역이어서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경기도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를 자처하고 나섰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후보는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투표율 살펴보죠. 현재 인천은 41.5%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역대 선택은 어땠을까요? 초반엔 보수 정당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선 민심이 유동섰지요. 이번 선거 전직과 현직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대결인데요. 최근 인천 선거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떨지도 관심입니다. 박남춘 후보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민심에 호소했고요. 유정복 후보는 지난 잃어버린 4년을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시장의 경쟁 구도 속에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리턴 매치 선거는 그만하자면서 미래를 향해 가자고 나섰습니다. 수성이냐 탈원이냐 인천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수도권 중심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43.1%입니다. 3시 기준. 이게 지난 지방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고요. 2시에 지난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6.1%포인트 낮았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내려간 이런 상황이라서 투표를 좀 독려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42.3%. 사실 여야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역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42.3%. 이게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거든요. 좀 의외죠. 네. 네, 좀 굉장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그래도 투표하실 분들은 하셨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부동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좀 투표율이 좀 아무래도 좀 낮게 된다는 그런 분들이 표심이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역시 제가 보건대는 진보 지지층들이 이번에 결집도가 확실히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은 텃밭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이 좀 앞섰던 그런 지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표결집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보건대는 그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저는 오히려 개인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이분이 의외로 또 명심에 많이 기대는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처음 생각은 아마 이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좀 이득이 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인천 지역을 보면은 41.5% 더 낮습니다. 여기는 사실 인천시장보다 계양을 보궐선거가 더 관심이라서 이 지역 사실 좀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인천 지역도 생각보다 낮네요. 예, 인천 지역이 지금 좀 생각보다 낮은데 아마 계양을은 좀 높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경기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당내에 결합도가 지금 아직 낮은 상황이거든요. 김은혜 후보도 지금 이제 정치 초년생으로서 그게 어떤 도지사급의 선거를 치르기에는 아직은 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 네거티브
경기부 국면으로 좀 흘러간 쟁점 중심으로 예. 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인천은 쟁점이 좀 만들어지지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개항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천 전반의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지 못한 속에서 약간 밋밋하게 가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투표율이 좀 조금 낮은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네. 그래도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이슈가 좀 등장을 하면서 예. 거기에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좀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포공항 이 휘발성 강한 이슈가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한 대선 주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얼마나 이기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부장원 기자 리포트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궐선거 지역구 7곳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은 단연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안정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계산을 세웠고 안철수 후보도 보수색이 강한 곳이자 알렙이 있는 지역구를 교두보로 선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역량 있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유능한 큰 일꾼을 우리 계양을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당선된다면 당권은 물론 5년 뒤 대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원내 경험이 없던 비주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 장악력을 키우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고 안 후보도 합당 뒤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선거가 당 세력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고문께서 국회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검찰 독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 설계자인 바로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압승, 필승, 완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에 유리한 곳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기더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체급 차이가 난 상대 후보의 덜미를 잡히는 경우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정치 생명까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대선 주자들이 뛰어들면서 지금 보궐선거 판이 굉장히 커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인천 계양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포공항 이전 문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던진 이슈입니다. 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논란이 될 거다, 공방이 있을 거다 이걸 예상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게 잘 던진 이슈가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던진 이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계양을 해서 확고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막판에 아마 이런 이슈를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역시 이제 장단점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뭐 조금 플러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이슈인데 그 반면에 이제 당장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나머지 수도권 주민들 이 보기에는 이거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자꾸 내걸면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그 정당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양을 선거에는 조금 플러스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특히 제주 선거에는 뭐 거의 폭탄을 던진 격이 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인천 계약만 보면은 좀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 이슈지만 전체 판세로는 굉장히 불리한, 민주당이 네. 불리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약간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 게요. 저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와 같이 서부 대발전 방안을 이제 내는 자리에서 자기 지역에 좀 이해가 있는 공약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 때는 그 공약이 지역 간 이해 갈등이 있는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정하는 거를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직후에 이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생략이 되어서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저 지역에 원래는 이제 그 주택 공급지로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 300만 정도의 수혜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나 또 경기 북부권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그런 그 의견도 있는 걸로 나타나서 사실은 저게 이제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이슈라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이슈였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천공항을 이전하려고 해도 이게 인천시, 서울시, 국토교통부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자, 뭐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아까 인천 계약에서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인천 계약에서 만약에 이기고 그런데 전체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고전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정책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이기더라도 많이 이겨야 합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좀 확실히 이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단 대선 인천 계양 을에서 네, 그 선거만을 크게 놓고 이겨야 보더라도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 대선 주자급이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체 후보하고 붙어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경쟁력밖에 못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더군다나 이 지금 지난번에 여기 출마를 하면서 전체 선거를 이끄는 그런 그 직함을 받으셨잖아요. 예.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까지 맡아서 사실은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타 지역에 뭐 지원 유세까지 다니셨단 말이에요. 예. 그 전체 선거를 이끄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 선거를 일단 승리를 못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론이 하나 있고 네. 심지어 본인 지역구에서조차도 그렇게 확고하게 이기질 못한 아슬아슬하게 이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소환한 이유는 지난 대선 그 득표율 갖고 사실은 소환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만큼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못 보여줬다라고 전제한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장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전당대회 때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내에서 입지를 더 굳혀가려고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 몇 석 정도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판단하기로는 6석 이상이 돼야지 조금 이제 그 선방을 한 결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인 선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인천시장을 이기는 것이 연동해서 인천시 내에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회에 좀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원래 이제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독배를 드는 과정이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원내 진출을 하게 되면 그 당대표로 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적인 수순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속에서 이제 지금 당내의 리더십의 공백 과정에서 당원들의 좀 갈라진 마음을 얼마나 잘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 이후에 입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또 이겨야 되는 거죠 본인 선거에서. 근데 뭐 현재까지의 뭐 여론 흐름으로 봐서는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최종 결과는 물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간다면 아무래도 당에서 이제 차기 예를 들어서 당권 도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되는 그럼 그런 원내에 효과를 진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테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까지 승리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원 유세도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좀 우세한 지역이었다라고 치더라도 경기 지역에서도 만약에 좀 힘들었던 지역인데
선거 결과 이제 승리로 귀결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조금 더 입지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계산해 놓고 예. 지금 뭐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분당갑의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말고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이제 충청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충청 네. 지역은 사실 유권자 속마음을 읽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진짜 여론조사 가장 힘든 지역이긴 한데 근데 신행정 수도가 세종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약간 표심을 이제 드러내는 오히려 지역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소멸이 돼서 양쪽 당으로 다 흡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송 3사 조사에서도 그 경합지로 분류한 곳에 2군데가 지금 충청권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지역에서 투표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지금 충북 지역의 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사실 여기는 약간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던 곳인데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뭔가 지역 그 내 조직에서의 어떤 흐름이 지금 경합의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와 충북 또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나왔는데 네. 충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이제 15개 시군 중에 천안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천안의 투표율이 아주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제 충남은 조금 경합이긴 하지만 약간 열세 지역으로 지금 아마 방송 3사 쪽에서도 분류를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충남 지역은 민주당이 3번 연속 지사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가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도 확실히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충남 지역도 조금 전에 이제 경기권 이제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많이 앞서갔던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방선거 후반전으로 흐르면서 이게 점점 경합 지역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경합인데 약간 우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 후에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여론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좀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졌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뒤집을 정도냐 예. 아니냐 이거는 정말로 이제 오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으로 민심 읽기가 가장 어려운 충청 지역 여기도 끝까지 지켜보고 또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성별에 따른 정당 지지율의 차이 중요한 변수로 꼽히죠. 특히 지난 대선에서 2030 세대의 경우 여성은 진보정당에, 남성은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자, 김경수 기자 리포트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라 다른 선택에 나섰습니다. 먼저 2030 남성들은 보수의 깃발 아래 뭉쳤습니다. 앞선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0.7%포인트 차이였는데 30대 남성은 윤 후보를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넘게 지지를 했고 20대 남성은 20%포인트 넘게 지지를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청년 남성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보입니다. 2030 여성의 집결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 하지만 투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기울었습니다. 20대 여성은 거의 2배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초박빙으로 만들었던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2030 여성들은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을 자칭하며 이재명, 민주당 지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초박빙 대선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번 지방선거. 2030 남녀 가운데 누가 더 뭉치느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자, 2030 표심, 특히 또 남녀 표심이 어떻게 뭉칠지 이 부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앞서 저기 박광열 앵커가 짚어봤었는데 2030 특성을 보니까 대선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데 네.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로 보면 좀 낮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연령이 30대 여성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30대 하거든요. 여성층. 예, 지금 그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그 교육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면은 그렇게 관심을 깊게 갖는 선거는 또 좀 아닌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그 학교 교육이 뭔가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30대 주부층 또는 이제 학령기가 있는 40대 주부층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와 연계해서 이 30대 여성 표심, 40대 여성 표심이 누구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 30대가 지난 대선에서 젊은 층이긴 하지만 꼭 진보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탈정치적인 성향까지도 지금 보였는데 지금 그 대선 때 한 이후의 어떤 투표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취임 초를 거치면서 이 연령층이 과연 똑같은 패턴을 보였는지는 이번 지방선거 후에 이제 그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게 같은 패턴이었는지 달랐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앞에서 보신 20대, 30대 남성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 취임 초에 뭐 인사라든지 또 병사 월급 문제라든지 이런 예. 정책 공약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표심을 이동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이 세대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이 층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성향의 그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0대 남성, 여성, 30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교육감 선거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30대 여성 표심을 네.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20대, 30대 여성은 진보, 남성은 보수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번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히 마지막에 2030 여성들이 뭐 어떻게 보면 총 골기하다시피 네.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율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고 또 승부 자체도 굉장히 박빙으로 예. 초박빙으로 만드는 그런 변수가 이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기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심 분출 현상 그런 현상이 지금 일단은 잘 눈에 띄지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저도 이제 투표소를 갔다 왔는데요. 연령대가 대체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의외로 안 보인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네. 이종훈 평론가 다녀간 다음에 또 젊은 층들이 그렇죠. 왔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제가 이제 제 네.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이번에 역시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좀 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든 예. 진보 성향이든 간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20대 여성 표심, 남성 표심이 이렇게 각각 집결하는데 지난 대선 때 여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그 AI 윤석열 영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탄핵 얘기도 나오고 대선 불복 발언까지 이렇게 간 상황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고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양쪽 다 표현이 좀 과하죠. 네. 그러니까 곧바로 이게 뭐 이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무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국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든가 네. 또 이제 그야말로 뭐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뭔가가 좀 포착이 됐다거나 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을 사안인데 네. 지역의 한 곳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대선 불복으로까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과한데 서로 이제 아무래도 선거 막판에 기싸움 차원에서 좀 강한 표현을 좀 많이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표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3시 투표율 43.1%입니다. 자, 지금 2시간 반 정도 투표까지 남았고 확진자 투표는 그 이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또 진행되는데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할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점이 있는 거 같고 뭘 무효부시켰다는 건 모든 그 선거 때마다 그 투표 유명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다 얘기하죠.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한 미스터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때면 투표율과 관련해 이런저런 분석들 많은데요. 유독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도 있습니다. YTN 민심연구소에서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모든 의문과 편견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투표율 부스터샷 맞다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번 선거를 하면 뭐 전남 얼마, 또 경북 얼마 이렇게 광역 자치단체별로 투표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높은 지역은 또 매번 높고 또 낮은 지역은 대체로 낮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역대 이 지방선거 투표율 상위 지역 보면 뭐 제주 항상 단골 손님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전남도 뭐 이름 많이 보이고 경북도 곳곳에서 이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투표율 하위 지역 보면 뭐 인천 1회에서 4회까지 항상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도 곳곳에서 뭐 투표율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름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런 지역도 뭐 특정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투표율이 부스터샷을 맞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5회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자 인천이 이때는 이제 투표율 하위 3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대 지방선거의 이 투표율 증감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회 마이너스 15.7%라는 건 그전 1회 선거에 비해서 15.7% 투표율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최초 지방선거에 사람들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요. 자, 아까 인천 상황을 보면요. 인천이 5회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율 증감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지역은 인천뿐만이 아닌데요. 자. 대전을 보면 2006년 4회 지방선거 당시에 뭐 전국 평균을 한 2.5배 정도 웃도는 수치를 보였고 또 자,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이 원래 뭐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닌데 7회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 자, 다음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지역 특성상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의 경선에서는 좀 관심이 많은데 막상 본선에서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는 않은 지역인데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렇게 투표율이 증감 폭이 높았네요. 자, 이 네 지역의 이 당시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2010년 인천시장 선거 당시에는 이제 현역이었던 안상수 시장이 이제 도전자였던 송영길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했고요. 자, 그다음으로 대전 하면 이때는 혹시 대전은요라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뭐 커터칼피습 등이 있으면서 그나마 이제 열린우리당이 우세하다고 점쳐졌던 이 대전에서도 막판 판세가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산시장 선거. 이 당시 2018년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이 송철호 후보가 뭐 문재인의 친구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민주당 출신 광역 단체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광주시장 2014년에 당시 강훈태 현직 시장이 공천 탈락에 불복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낙선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본 4가지 사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셨나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부스터샷의 비밀, 그러니까 이 현직 단체장과 도전사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직 단체장이 낙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번 선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현직 단체장과 그리고 도전자 사이에 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이 선거를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자, 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지방선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